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처음 맞은 달라진 설날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시민들은 온라인으로 세배를 하고 고향 대신 경복궁과 인사동, 인천 월미도를 찾았습니다. 정부가 내일 발표할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단계를 한 단계씩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도 밤 10시로 1시간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태어난 지 2주 된 아이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분유를 먹고 토하는 아기를 때렸다고 진술한 부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검찰과 경찰이 제각각 수사하게 됐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의 일부분을 떼어가게 된 겁니다. 폭행 의혹은 검찰이, 폭행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의혹은 경찰이 맡습니다. 벌써 이렇게 유채꽃이 활짝 핀 제주는 설 연휴 기간 곳곳이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골프장은 꽉 찼고 맛집과 카페에도 긴 줄이 늘어섰는데요. 관광객 가운데 확진자도 나오면서 방역 당국은 긴장했습니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설날 저녁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설의 어원을 두곤 낯설다의 설다에서 시작됐다는 것부터 삼가고 조심한다는 뜻의 살이다에서 왔다는 주장, 그리고 설없다의 설다에서 유래됐다는 해석까지 다양합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코로나19와 함께 해야 하는 이번 설은 낯설고 또 많은 걸 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설을 보낸 다양한 모습을 백민경, 이자연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경복궁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 손을 잡은 가족부터 함께 놀러온 친구들까지 고향에 가지 못한 답답함을 나들이로 달래보려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가까운 인사동 역시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방역 지침으로 설 연휴 동안 서울을 떠나지 않은 시민들이 도심으로 나온 겁니다. 인천 월미도의 놀이공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탈 것마다 어린이들로 가득 찼고 가는 곳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유람선에도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서울 근교 쇼핑몰 앞 도로엔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대신 추모공원을 직접 찾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차도 사람도 거리를 두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설 연휴 기간 문을 닫은 현충원은 고요했습니다. 참배객들이 보이지 않고 묘비만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년과 같은 민족대 이동도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낮부터 수십 킬로미터씩 줄이 이어졌던 서울 요금소도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삼남매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신기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들 안녕. 엄마와 아빠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느 설과 같아 보이지만 달라진 게 많습니다. 마지막 절합니다. 절. 경남 양산에 사는 조연구 씨는 설날인 오늘 부산의 어머니와 인천에 사는 동생 가족을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고 여동생네가 3명, 그리고 제가 자녀가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다 모이게 되면 9명이 항상 그 명절에 모이게 됐었는데 세배도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인 이상 모일 수 없게 되자 차례도 온라인으로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기도 하남에 사는 황병찬 씨는 오늘 선산을 찾았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부터 조카까지 세 가족 12명의 친척은 각자 집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수하고 봉수도 이거 보고 있을까? 보고 있지. 온라인 추모방이 곳곳에 꾸며지고 게시판을 통해 보고 싶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 가족들은 설에도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에선 면회조차 할 수가 없어서 병원 앞에서 세배를 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딸을 보러 난간에 나왔습니다. 힘들게 일어서 손을 흔듭니다. 더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먼 발치에서 안부만 묻습니다. 엄마, 내 이름이 뭐야? 아주 건강해지셨네. 네, 저기 계셔요. 요양병원 앞에는 돗자리가 펴졌습니다. 직접 뵐 수 없어 건물을 보고 세배합니다. 얼굴을 못 보지만은 첫째식이 왔어요. 엄마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세뱃고 엄마 재활치료를 잘 받고 밥 많이 먹고 또 우리 여행 가자. 정성스레 준비한 설 음식들은 병실 번호를 적어 전달합니다. 아쉬운 마음은 영상통화로 달랩니다. 아까 가져다 드린 거 좀 드셨어? 지난 추석에는 유리창 사이로 얼굴은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간병인도 만날 수 없습니다. 2.5단계랑 강화된 2단계 정도 될 때는 여기 오시면 유리창 면회라도 되었는데 지금 한 두 달 넘게 석 달 동안 얼굴도 못 뵌 지는 오래됐죠. 그냥 굉장히 속이 상해요. 더 속상한 건 면회 금지가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날짜가 정해졌다면 기다릴 수 있겠지만 약속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른 부모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딱 기간이 있어서 한 달 동안 못 보신다 그러면 서로 많이 괜찮으실 거예요. 환자분 기한 없이 계속 늘어가니까 어르신들은 제일 보고 싶은 게 가족이잖아요. 설이지만 코로나가 가족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 면회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가족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걱정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 제주도엔 14만 명이 몰린다고 합니다. 연휴 전부터 밀착 카메라 팀이 제주도에 가 있었는데 골프장과 유명 카페 그리고 재래시장엔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라고 하지만 방역 당국으로선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제주에 가기 전 취재진은 임시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출발하는 날,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장에 사람들이 붐빕니다. 제주행 비행기 탑승구 앞엔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내에 빈자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1시간 뒤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장에 긴장감이 돕니다. 체온 확인이 안 되면 직원들이 쫓아가 다시 잽니다. 공항이 제주를 찾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하항공업계는 이번 연휴에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 14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공항공사에서도 직접 직원분이 나와서 마스크 잘 써달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 밖 제주엔 봄 기운이 돕니다. 가벼운 옷차림의 사람들이 제주를 즐깁니다. 한 도넛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섰습니다. 거의 다 SNS 보고. 저도 이렇게 도넛 한 박스를 결국엔 샀습니다. 기다리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제 뒤로도 그런데 이렇게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애월읍의 카페 거리는 불법 주차한 차로 넘쳐납니다. 아예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공항 근처 동문시장. 상인과 손님이 뒤섞여 시장 통로를 채웠습니다. 인터넷에 동문시장 나와가지고. 간단한 먹거리도 시장 안에선 먹을 수 없지만 근처 의자에 앉아 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어디서 먹냐 했더니 여기서 먹으라. 여기 사람 파는 사람. 인근의 유명 호텔, 주차장이 가득 찼습니다. 2중, 3중 주차까지. 투숙을 위해 기다리는 중에도 새로 도착한 사람들이 이어집니다. 투숙객인데 주차가 공간이 없어요. 이중 주차하시면서 프랑스에서 괜찮게. 제가 호텔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제가 묵는 층인데 이렇게 클로즈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그 호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객실 수,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정도만 채우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객실을 좀 닫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미 예약이 꽉 차 만실입니다. 연휴 시작 첫날 오전, 골프장 주차장에 차댈 곳이 없습니다. 비슷한 옷차림으로 모여있는 사람들, 일행으로 보입니다. 5명이 넘습니다. 어차피 경기를 따로 들어가시는 거고 그렇게 예약하시면 상관은 없어요.
제주로 몰린 사람들의 결국 방역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간격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서 60cm잖아요. 유인책도 내놨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효정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면 제주도의 대표적인 공연관광지 29곳에서 티켓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입도하기 전에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도록 만드는 취지입니다. 네, 생각한 것보다 많고요. 현재도 3-4분 정도는 오셨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검사를 받고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에 와서 그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이 관광객들 안 왔으면 좋겠어. 연휴 전날인 10일부터 오늘까지 제주 확진자는 8명. 그중 절반이 관광객입니다. 이렇게 공항 한쪽에선 코로나19 검사를 하느라 의료진들이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제주에서 확진자가 4명 나왔습니다. 연휴 때마다 관광객들을 맞는 제주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서유정입니다. 정부가 내일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발표합니다. 저희 취재 결과 전국적으로 지금보다 한 단계씩 낮추고 수도권은 1시간 더 길게,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5명 이상은 사적인 모임을 못하게 하는 건 그대로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경기 부천시에 있는 영생교 시설과 보습학원에서는 22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23명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무도장에서도 18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모두 42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 하루 국내 발생 확진자는 모두 384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299명입니다. 약 78%입니다.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정부가 거리두기는 한 단계씩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미용실, 마트의 영업 제한이 없어집니다. 다만 식당 등의 운영 제한은 현재 밤 9시에서 밤 10시로 늦추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로 낮아지면 식당과 노래방, 실내 공연장의 영업 제한 시간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에서 모두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직 확산세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헌팅 포차나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해제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일부 영업을 허용하자는 의견과 집합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까지 마지막 논의를 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내일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방역당국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다시 대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목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지금대로 가면 한 달 뒤에 하루 35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이보다 많이,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수준으로 낮추면 75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천지발 대규모 집단 감염의 시작이었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5,200명을 넘었습니다. 당시 감염 재생산 지수는 9.35였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를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한 명이 9명 넘게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도 있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4.58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광화문 집회 때도 1.93이나 됐습니다. 이번 3차 유행은 최근 가까스로 잡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0.95까지, 수도권은 이미 이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지난 3차 유행 때 수준으로 방역 조치를 풀어주면 한 달 뒤에 하루 확진자가 755명이나 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였습니다. 지금 수준인 2.5단계를 유지해도 한 달 뒤 하루 확진자는 350명대로 예측됐습니다. 행동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4주 뒤에 유행을 예측을 하면 이렇게까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강하게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면
40명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방역 당국은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높기 때문에 언제든 대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아동 학대 사건이 또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생후 2주 된 아기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태어난 지 2주 된 남자 아기가 갑자기 숨졌는데 얼굴에서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일단 부모는 분유를 토하는 아이를 때렸다는 것까지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구급대원이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다급하게 산소 마스크도 가져다 댑니다. 전북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된 건 그제 0시쯤입니다. 아기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정지 계속 상태였었고 CPR 하면서 여기 가까운 원대병원으로 이송했죠. 경찰은 숨진 아기의 얼굴과 머리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24살 A씨와 아내 22살 B씨를 추궁했습니다. 부모는 결국 아기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그제 새벽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뇌손상과 두개골 골절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때리고 연고만 발라줬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부모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신생아가 분유를 토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때린 게 맞나요? 기억나고 나서 이게 딱 한 번의 학대인지 아니면 누적된 학대인지. 경찰은 A씨와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부모는 첫째 아이를 학대해서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둘째에 대한 학대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은 둘째가 태어난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 법으론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20대 부모의 학대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에도 죽은 아이의 누나,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학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첫째 아이를 즉각 분리 조치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계속 돌려달라고 하셨어요, 이 부모가. 저희는 계속해서 불안해서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내용들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음주에 폭언하고 협박하고. 기관에서도 둘째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와 양육이 되는지 개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동학대의 피해 당사자가 아동이다 보니까 아동을 분리하는 데 급급하고 그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가 잘 마련돼 있지 않아요. 관심도 사건이 터질 때 잠시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신청한 아동학대 방지 예산 212억 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인력이라든가 또 예산 지원이 많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깎인다는 건 정말 이런 일을 하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JTBC 정용환입니다. 경북 구미에선 숨진 3살 아이를 빈집에 두고 간 엄마가 결국 오늘 구속됐습니다. 숨진 아이를 살던 집에 그대로 둔 채 근처로 이사를 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정부에서 주는 수당을 꼬박꼬박 타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나옵니다. 빈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 두고 가신 거 맞으십니까? 왜 두고 가셨나요? 아이 죽을 줄 알고 계셨나요?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이를 직접 숨지게 했건 방치했건 숨질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오늘 심사를 열고 엄마를 구속시켰습니다. 달아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엄마는 6개월 전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가 숨져 있던 집 근처였습니다. 아이 앞으로 나온 수당도 다 받아 챙겼습니다. 어머니 계좌로 1월 25일까지 지급은 되었습니다. 양육 수당은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동 수당이 10만 원이고요. 이사를 가서도 같이 살고 있다고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이에게 주는 돈이다 보니 이사를 가도 따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을 맡겼습니다. 훼손이 심해 왜 숨졌는지 알아내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엄마가 아이를 먼저 숨지게 하고 감추려 이사를 갔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유재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검찰과 경찰이 각각 나누어서 수사하게 됐습니다. 이 차관의 폭행 의혹은 검찰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영상을 지우라고 한 의혹은 경찰이 맡게 된 건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유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폭행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올해 1월 1일을 앞두고 이 사건을 검찰과 경찰 중 누가 맡을지 관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이 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내용이지만 그 뒤 경찰이 석연치 않게 내사 종결했고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열흘 뒤인 29일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차관이 자신의 폭행 영상을 택시기사에게 지워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입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1월 25일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최근 이 사건이 경찰로 보내졌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도록 됐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의 사건이지만 폭행과 부실 수사 의혹은 검찰이, 증거인멸 의혹은 경찰이 나눠 맡게 된 겁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공직자로서 진위 공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건 저랑 무관한 일입니다. 택시기사한테 영상 사진을 주시는 게 요청을 하셨던 건가요? 그건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경찰관 A씨는 최근까지 검찰에 여러 차례 출석해 휴대전화 등의 포렌식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JTBC 신아랍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하버드대학교 램지어 교수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논문을 시기로 한 국제학술지도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은 램지어 교수의 주장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겹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램지어 교수에게 사과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같은 하원의 미셸 박 스틸 의원도 혐오스럽다며 뜻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광복회는 램지어 교수의 입국을 금지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일본 근현대사 권위자인 앤드류 고든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도 논거가 왜곡됐다고 일침을 가하는 등 학계 내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 논문의 진실성과 신뢰성에 잇따라 금이 가게 되자 해당 학술지도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역사적 증거와 관련해 우려가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논문은 이 학술지 3월호에 게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버드대 내에선 비판 글과 사설이 교내 신문 등에 잇따라 실리고 있습니다. At least two professors at the law school have expressed the view that the economic relationship described in the paper would not be recognized or enforced by any legal system because it is not contract, but in fact slavery. 이런 가운데 일본 역사학자 6명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지지한다는 공개 서한을 학술지 편집진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 왜곡에 사실상 동조하고 나선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 넘게 끌고 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측 요구대로 분담금 13%를 올리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1년 넘게 끌어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몇 주 안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CNN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제안한 대로 방위비를 13% 안팎으로 인상하는 단연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한미가 의견 접근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안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빠른 시일 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서로의 입장을 더 이해하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이 3월 말까지 타결될 경우 지난해와 같은 주한미군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합의안에는 한국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입하는 방안도 들어갈 수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인건비와 건설비 등 기존 항목에 준비태세 항목을 새로 만들어 주한미군 훈련 비용 등을 더 부담하라고 요구하자 우리 측이 대안으로 내놨던 방식입니다. 저희가 직간접적인 측면에서 한미 동맹과 관련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 구매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일본은 주일미군 분담금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미국과 대략 합의했지만 단연 계약은 일단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이 어딘지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년 전 미국 CNN에까지 나와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던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입니다. 거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민 세금 290억 원을 들여서 지자체가 전부 치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치워준 곳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거의 100곳에 달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아파트 10층 높이까지 쌓였던 쓰레기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20만 8천 톤가량을 1년 8개월 만에 모두 치웠습니다. 이 쓰레기산 치우는데 세금 290억 원가량이 들어갔습니다. 이 중 의성군이 70억 원가량을 부담했는데요. 의성 군민이 5만 1,000명 정도 되니까 군민 한 명이 14만 원 정도의 처리 비용을 낸 셈입니다. 정부는 비용을 모두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쓰레기를 쌓은 업체가 숨긴 자금과 부동산 등 재산은 50억 원가량, 남은 240억 원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환수를 못 한다고 봐야 되죠. 세금으로 쓰레기를 처리한 결과밖에 안 되죠. 문제는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까지 처리한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 235곳 중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치운 곳은 96곳입니다. 세금 1,000억 원가량이 들어갔습니다. 이 중 처리 비용을 받아낸 곳은 7곳뿐입니다. 무슨 용도인지 모르고 쓰레기 업자에게 토지를 빌려준 사람이 비용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 보고 치우게 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빨리 치우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투기할 곳을 물색하고 버리고 운반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야 합니다. 또 걸려봤자 벌금형이란 인식을 갖지 못하게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이런 쓰레기 문제는 제주에서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책상 크기만한 하얀색 물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언뜻 보면 관광 조형물 같기도 하지만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들입니다. 최충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각형의 하얀 물체들이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예술작품 같기도 합니다. 제주시 북부 지역엔 2015년부터 이런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들이 모두 비닐로 포장된 압축 쓰레기입니다. 줄잡아 3만 개가 넘게 쌓여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 길이는 약 1m, 개당 무게는 900kg입니다. 계산해보면 쓰레기 무게는 약 3만 톤. 제주 봉계동 폐기물 처리장에서 태우는 압축 쓰레기는 하루 50개에서 70개 수준입니다. 앞으로 2년을 매일 태워야 없앨 수 있습니다. 급기야 제주도는 2019년 12월 제주 환경자원 순환센터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오는 생활 쓰레기도 벅찹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었지만 쓰레기 양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요. 관광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활 쓰레기가 생각보다 줄지 않는. 2011년 하루 764톤이었던 제주도 생활 쓰레기는 지난해 1173톤으로 늘었습니다. 처리 못한 일부를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적발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제주도.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위협에 빠졌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꼭 54일 남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산 정책을 보고 표를 던지겠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한울 기자가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부동산 대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어제 발표한 조사에서 가장 많은 28.5%가 후보 선택 기준으로 부동산 대책을 꼽았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이 40%로 서울시 현안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도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선 여야가 엇갈립니다. 민주당의 키워드는 정부 대책과 발맞춘 공공 분양입니다.
토지 임대부 방식이에요. 공공 분양 주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공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보급에 집중하겠습니다. 공공자가, 공공전세, 공공임대 등 자신의 처지에 맞는 야권에선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해제하거나 완화하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원스톱 심의를 민간 시장의 활력을 이용하지 않고는 빠른 속도로 주택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비 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개발과 민간 합동 개발 방식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이러한 방식을 통해 후보들이 약속한 주택 공급량은 5년간 16만 호에서 74만여 호, 10년간 70만 호로 다양합니다. 다만 공공이든 민간이든 당장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부동산 공급에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약속한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지난달 30일 인천의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백 명이 충돌한 바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니 결국엔 한 달짜리 일자리 때문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이 대부분 일용직으로 채워지다 보니 한 달짜리 일자리에 절실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끼리 싸움까지 벌어진 겁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노란색 옷을 입은 한국노총 조합원 수백 명이 공사장으로 들어옵니다. 입부위를 맞아 피를 흘리고 머리를 맞아 바닥에 누운 민주노총 조합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인천 청라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입니다. 당시 민주노총 측은 한국노총 측이 집단 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의 압력으로 회사가 부당 해고를 했다는 겁니다. 1월 28일에 현장 팀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일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민주노총을 써야겠다. 싸움의 발단은 한 달짜리 계약 때문입니다. 지난달 31일까지 계약이 끝나자 재계약 등을 두고 다투게 된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을 시작하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 달 단위로 계약을 맺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선 일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일일 계약을 하고 있어 한 달짜리 계약이 고용 보장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노동자끼리 싸우게 됐습니다. 건설사는 한국노총 측에 민주노총의 압박으로 한국노총 조합원을 부당 해고했다고 적힌 사실 확인서를 적어줬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민주노총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 공사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이 다른 노동자의 해고를 요구할 이유 자체가 없고 소속 조합원의 고용 안정 문제만 신경 쓴다는 겁니다. 조직이 남의 조합원들이든 아니면 현장에서 좀 일하든 누구든 그 다른 사람과 얘기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고요. 어떤 분이 그런 주장을 했는지를 명예훼손의 소송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중국 정부가 영국 BBC 방송을 오늘부터 1년 동안 내보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BBC가 공정하지 않고 중국민의 단결을 훼손했다고 했지만 그동안 중국의 코로나 대응이나 인권 문제 등을 줄곧 비판한 데 대한 보복 조치의 성격이 짙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발표는 전격적이었습니다. 설날 0시를 기해 중국 국가방송 총국이 BBC 월드뉴스의 1년간 방송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은 물론 중국 본토의 일부 4성급 이상 호텔이나 외국인이 거주하는 건물에서는 BBC 뉴스 시청이 가능했지만 이게 완전히 막힌 겁니다. 违反新闻应当真实公正的要求，损害中国国家利益，破坏中国民族团结。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BBC가 루머 공장으로 전락해 의도적으로 중국에 먹칠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보도가 문제인지는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BBC는 지난 2일 중국 신장 피해 여성 4명의 인터뷰를 통해 재교육 시설에서 벌어진 심각한 강제 성폭행과 고문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BC 再次不加查证核实就发表如此耸人听闻的报道，严重违反新闻职业道德，也是自毁声誉。
지난 4일 영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다며 중국 국제 텔레비전의 면허를 취소한 데 따른 보복 조치 성격도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기자들을 추방한 데 이어 비판적인 서방 매체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중국과 서방 매체와의 긴장을 더 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언론 자유를 해치는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BC 베이징 지국 관계자는 JTBC에 아직 기자 철수 등의 전달은 없었다면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주 고속도로에서 밤사이 내린 눈과 비에 길이 얼면서 차량 130여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사상자가 70여 명에 이르고 사고 구간이 800m에 달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달려오더니 앞차를 들이받고 분리대에 걸려 쓰러집니다. He's gonna crash into them. 경적이 울리고 뒤따르던 차량들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결국 승용차 수십 대는 서로 들이받고 화물차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다른 차 위로 올라선 차량도 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은 심하게 부서진 차들과 잔해로 가득합니다. 현지 시간 11일 오전 6시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인근 35번 고속도로에서 차량 13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와 눈이 영하의 날씨에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사고 구간만 800m에 이릅니다. In my almost 20 years in the service, this is the first time ever that I see anything like this in Fort Worth. 이번 사고로 6명이 숨졌고 중상자 3명을 포함해 6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고속도로는 통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First responders had difficulty actually getting to the vehicle. It is very slippery. 사고 6시간이 넘어서야 부상자 대부분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인사 영상을 휴대전화로 직접 찍었습니다. 새해에는 마스크 벗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설을 맞이한 이웃나라 국민께도 인사를 전한다면서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글을 남겼습니다. 청와대는 음력 설을 쇠지 않는 일본은 뺐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복을 조선 옷이나 민족 옷이라고 부르는데요. 북한의 한 대외 선전 잡지가 이번 2월호에 실은 한복 입은 북한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녹색 두루마기를 입은 남성은 소매에 화려한 문양을 새겼고 여성 한복은 치마와 저고리에 꽃무늬를 수놓았습니다. 이 매체는 오늘날엔 민족 의상이 노인이나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청장년들에게도 장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3년 낙태 수술을 해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대법원이 1, 2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 나온 대법원의 첫 무죄 판결입니다. 험상궂은 장군이 황금빛 갑옷을 입었습니다. 낯설고 무섭기도 한 이 그림이 설을 맞아서 광화문에 걸렸습니다. 나쁜 기운을 내쫓으려고 그림을 걸었던 조선 왕실의 세시 풍속을 재현한 겁니다. 뜻밖의 행운으로 되살아난 문배도 이야기를 최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문장이 지키고선 광화문 앞.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춘 채 사진을 찍습니다. 문 양쪽에 커다란 그림을 펼치자 금빛 갑옷을 입은 장군이 나타납니다. 눈을 부릅뜬 채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1월 1일에 붙이면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문배도입니다. 200여 년 전 조선 왕실의 문헌 속 풍속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위안과 위로를 드리고자 그동안 도화서 화원들이 두 장군상을 그리면 정월 초하루에 궁궐 정문에 붙였다는 기록만 전해졌습니다. 그림은 알 수 없던 겁니다. 그런데 먼 땅에 남겨진 우리 유산 속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대한제국 공사관을 복원하던 중 1893년에 발행된 잡지에서 찾은 사진 한 장. 사진 속 건물벽엔 태극기와 함께 광화문을 찍은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 의회도서관에서 사진 속 사진의 원본을 찾아 확대하자 광화문에 붙은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사진의 가치는 잘 저희들이 알아보진 못했고요. 해상도가 좋아서 크게 키워서 조사하던 결과 본래 문배도는 비바람에 찢겨도 떼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되살아난 장군 그림은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시민들을 만납니다. 상당히 좋네요.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아온 걸 우리가 다 잊어버렸는데 새로 우리가 깨닫고 역사를 아니까. JTBC 최하은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고 포근할 거란 예보입니다.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내외, 남부지방은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는 강원 영동과 제주를 뺀 전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거친 모래바람에도 그 자리에